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6월이 되면서 점점 강해지는 햇살과 더위가 초여름의 길목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날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만주 항쟁 기념일, 6월 25일 6.25 전쟁,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등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6월은 보훈의 달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호국과 그 행위에 보답한다는 보훈을 합쳐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런 선열들의 호국 보훈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중순경 독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란 사실을 후손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릴 수 있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 파묘의 후반부입니다. 미국 LA에서 거액의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은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납니다. 조상의 묫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화림은 이장을 권하고 돈 냄새를 맡은 최고의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이 합류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사람이 붙일 수 없는 악취에 자리한 기이한 묘를 직접 보고는 상덕이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제안을 거절하는데 화림의 설득으로 결국 파묘가 시작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와버리면서 집안의 장손 손자인 아기만 남고 관에서 나온 할아버지 혼령으로 인해 자신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목숨을 잃습니다. 상덕과 화림 일행은 이런 혼령이 나오는 묘자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과연 누가 그곳의 묘를 정해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헤치면서 믿기 어려운 무섭고 왕랄한 일제히 만행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가수 임재현이 부르는 비의 랩소디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물 그쳐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 모두 이해할게요. 그댈 아끼는 마음 그분들도 같을 거란 걸. 한참 동안을 비틀거렸죠. 그댈 사랑했던 그만큼 떠나가요. 아주 멀리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으로 후반부의 영화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달동네 같은 좁은 골목을 운전해가는 상덕은 영근과 통화하며 오래 일해온 일꾼 창민이 그때 이장을 하고 나서 많이 좀 아프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상덕이 찾아가고 창민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입술은 핏기가 하나도 없고 붉게 충혈된 눈에 이불을 덮어쓴 채 덜덜덜 떨면서 묘지에서 이상하게 생긴 뱀을 반토막 냈는데 동티가 난 것 같다고 합니다. 상덕은 깜짝 놀라고 파묘했던 산으로 홀로 다시 찾아가는데 삽과 소금을 들고 묘소에 이르자 다시 여우들이 나타나고 상덕은 소금을 몸에 뿌린 후 삽으로 파기 시작하자 여우들이 점점 모여드는데 잘려진 뱀 허리를 발견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기괴하게 생긴 인간 여자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을 치다가 삽으로 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나무통 울리는 느낌이 나서 상덕은 한 번 더 삽으로 찍는데 여우들이 경고하듯 울기 시작합니다. 상덕이 손으로 땅을 파자 땅속의 나무관의 일부가 드러나고 상덕은 첩장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시각 영근은 장의사에서 화림과 봉길은 헬스장에서 상덕의 전화를 받는데 파묘한 곳에 정체불명의 관이 수직으로 첩장되어 묻혀 있었던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구덩이 밑에 2m가 넘는 관이 수직으로 서 있고 관에 철조망이 칭칭 감겨 있는데 화림은 아무리 봐도 깨름직한 이 관은 건들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상덕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며 로프를 이용하여 힘겹게 관을 땅밖으로 끄집어내자 그때 주위에서 울어대던 여우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엄청난 크기의 관을 네 사람이 힘겹게 질질 끌어서 겨우 들고 산을 내려갑니다. 해가 진 산길을 내려가는 리무진 운구차는 옆길로 빠져 보국사로 들어가고 절 앞을 지키는 백구가 계속 지저대자 보국사의 보살이 무슨 일인지 묻고 상덕이 이장을 하게 돼서 오늘 하루 신세 좀 지자면서 관을 창고에 두고 화림은 찹쌀과 말 피를 가져와서 관 주위에 빈틈없이 뿌려 결계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상주인 서울의 박지용의 고모와 딸이 보국사에 도착하여 관을 보고 놀라는데 상덕은 박지용 고모에게 묘의 주인이 중추원 부의장 후작 박근현이란 매국노로 기순이란 스님이 벌을 내린 것 같다고 하자 고모는 사진을 한 장 꺼내며 그 스님은 일본인으로 무라야마 준지라면서 그런데 왜 자기들에게 충성을 바친 아버지를 이런 나쁜 곳에 묻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모는 미국의 이 아이는 괜찮고 조카 지용이 약속한 살인은 할 테니 저 관은 그냥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상주 일행이 떠나고 보국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길의 충문과 함께 동티의 원인인 뱀의 사체와 부적을 태우면서 치성을 지내고 창고에 있는 관도 내일 아침에 바로 태우기로 하면서 보국사 보살이 끓여준 국수와 담근 더덕주를 마시고는 잠이 듭니다. 하지만 화림은 내내 불안한 마음이고 밖에 있는 백구도 창고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리는데 화림은 무당 언니 오광심과 무라야마 준지란 일본 여우 음향사에 대해 기가 강해 사람이 아니라 여우 새끼라는 스승님의 말을 기억한다는 통화를 나누고 잠이 듭니다.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가 부릅니다.
가수 최연재의 노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내게 전해줘 그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홀로 견딜 수만 없는 그대 마음은 난 알고 있어요. 내게 말해줘 날 사랑한다고. 돌아서면 난 없을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난 기다릴 순 없어요. 홀로 서 있는 그대는 그저 눈물만 보이고 있네요. 왠지 난 슬퍼져요. 이제 난 견딜 수 없어요. 그대도 누군가 원하잖아요. 이 마음 느끼나요? 내게 전해줘 그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홀로 견딜 수만 없는 그대 마음은 난 알고 있어요. 내게 말해줘 날 사랑한다고. 돌아서면 난 없을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난 기다릴 순 없어요.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리 그대가 있다면. 아직은 힘겹지만 이 마음만은 변함없으리. 내게 전해줘 그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홀로 견딜 수만 없는 그대 마음은 난 알고 있어요. 내게 말해줘 날 사랑한다고. 돌아서면 난 없을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난 기다릴 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난 기다릴 순 없어요. 한편 보국사 보살이 본당에서 이불을 펴려다가 밖에서 쾅쾅거리는 큰 소음이 들리자 밖으로 나가는데, 잠을 자던 봉길은 처참한 피투성이 모습의 보국사 보살이 봉길의 배를 쿡쿡 밟으며 내간을 빼갔다며 중얼거리는 악몽을 꾸고 깨어납니다. 불안한 봉길이 급히 보살을 찾아 본당으로 들어가지만 없고, 관을로 와둔 창고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때 멀리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울리자 봉길이 축사에 도착해 구멍난 벽 틈새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돼지 몇 마리가 배가 터져 죽어 있고, 누군가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멱살이 잡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황급히 도망을 치는데, 정체불명의 이 형체는
잡은 사람의 목을 뜯고 봉길이 도망치다가 비닐하우스 사이에 얼굴이 긁힌 듯 심하게 훼손되고 복부에 막대기가 꽂혀있는 보국사 보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봉길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화림을 깨우고 창고로 오라고 한 후 먼저 달려가는데 화림이 나가려는 찰나 뒷좌석에서 할매신이 화림아 라며 손을 잡고 말립니다. 봉길이 잠긴 자물쇠를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화림도 도착하자 창고 안의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관뚜껑은 터지고 휘감고 있던 철조망도 끊겨 창고의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 속에 있는 무언가가 천장을 부수고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봉길은 관 속에서 나온 것이 지금 축사에 있다고 하자 심각함을 느낀 화림은 관에 있던 진해 장식이 붙은 사무라이 투구를 발견합니다. 그때 밖에서 큰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열린 문틈으로 피를 줄줄 흘리며 다가오는 중세 일본 가복을 입은 거인 사무라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인이 창고 안에다 대고 중세 일본어로 인간이 있느냐고 말을 하는데 화림은 황급히 투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절하며 인간이 아니고 당신 부하라고 하자 그렇다면 은호와 참회를 대령하라는 거인의 말에 화림이 순간 당황해하자 거인이 다시 돌아와 화림에게 들고 있던 적장의 무기라며 사람 머리 하나를 던지는데 뜯긴 사람 머리를 보고 놀란 화림이 비명을 참으며 은호를 준비하겠다고 대답하자 거인의 모습이 문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천장에서 구멍으로 인간이다 라며 거인이 바라보자 놀란 화림이 문 밖으로 도망치고 거인이 쫓아오는데 그때 봉길이 나타나 쇠말뚝으로 거인의 가슴을 찌르지만 멀쩡하기만 하고 화림에게 도망가라 소리칩니다. 그러나 거인이 양손으로 봉길의 머리를 움켜잡아 힘이 빠지자 복부에 손을 찔러 넣은 후 봉길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던 화림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 순간 멀리서 새벽당 울음소리가 울리자 주변에 있는 석탑들을 보고는 거인이 합장을 하고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1번씩 연부를 시작합니다. 순간 거인의 온몸이 불에 휩싸이기 시작하다가 하나의 거대한 도깨비불로 변하더니 하늘로 솟구쳐 빙빙 도는데 그때 상덕과 영근이 들어서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수 주호가 부릅니다. 내가 아니라도. 사랑이었다 별거 없던 내 하루에 빛이 돼준 단 한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던 너를 그땐 왜 몰랐을까 행복이었다 다시는 없을 것 같던 잠시나마 행복했었다 다른 사람 곁에 있는 널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이젠 너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예쁘고 아름다웠던 너의 그날에 함께
전부였다. 무엇도 바꿀 수 없던 우리라서 행복했었다. 다른 누구라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예쁘고 아름다웠던 너의 그날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어두웠던 내 하루에 빛이 되어주던 그날들을 어떻게 잊고 살아. 과분했던 너라는 사람을 만나 누구보다 사랑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란 걸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미안했어. 너와 함께한 날들이 더 말할 게 있을까. 행복한 기억만 가져갈게. 괴물의 정체는 바로 일본 도깨비인 오니였는데 괴성이 울려 퍼지자 도깨비불을 보는 세 사람들에게 각자 무서운 환영이 스치고 잠시 허공을 휘둘던 도깨비불은 하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화림은 굿할 때 칼에 베이고 상덕은 동티가 난 창민이 피눈물을 마구 쏟아내고 영근은 박지용의 조부 박근현의 훈령이 나타나 화림에게 달려드는 환영입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화림은 쓰러진 채로 각결하는 봉길에게 달려가고 영근은 헛소리를 내뱉으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얼마 후 인근 병원에서 간호사가 영근과 상덕의 열을 재는 동안 TV에서는 강원도 고성에서 야생 곰의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마을 축사에서는 여러 마리의 돼지가 복부가 찢긴 채로 발견됐고 공격을 받은 시신 두구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인근 사찰의 스님과 축사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로 밝혀졌다면서 지자체와 군부대가 함께 야생곰 추적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화림은 발자국이 있었다면서 홀령은 불완전하고 귀신은 육신이 없어서 사람의 온전한 육체를 절대 가질 수 없는데 그건 홀령이 아니라 정령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혼이 사물에 붙어 같이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봉길의 응급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척추 손상으로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자고 하는데 순간 상덕의 눈에 벽에 걸린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이란 액자가 들어오자 박지용이 죽기 전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는 말이 뇌리를 스칩니다. 상덕은 다시 보국사로 향하고 도굴이 심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묘를 소박하게 보셨다고 하던 지용의 말과 그 도굴꾼들 짐들이 창고에 남아있다고 하던
보살의 말을 떠올리고 창고를 뒤지다 풍수 표식이 그려진 책들을 발견하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의 한글로 적힌 백두대간의 특정 지점에 빨간 점으로 표시한 한반도 고지도와 팔개와 오행의 그림, 그리고 우리 땅 나의 동지들 철혈단이라 적힌 오래된 단체 사진을 발견합니다. 한편 서울의 큰 병원에 의식 없이 입원한 봉길의 병실에 화림이 무당 언니 오광신과 막내 무당 자혜와 돼지고기 수육과 시루떡을 한 손씩 들고 도깨비 놀이나 한번 하자고 합니다. 가수 헤이즈가 부릅니다. 비가 오는 날엔.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그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은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울 뿐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지 않아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면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에이.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상덕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는데 보국사 창고에서 철혈단이 쓰던 도구들이고 사진 속의 철혈단원들이 도굴꾼이 아니라 쇠말뚝을 제거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상덕은 접장을 발견했던 곳에서 여기저기 곡괭이질을 하며 뭔가를 찾습니다. 그 시각 봉길의 병실에서
가슴에는 테두리가 그을린 부적이 병원 침대의 테이블 위에는 돼지고기 수육과 시루떡이 놓여있고 화림과 광심, 막내 자예, 무당 3인이 봉길의 침대를 중심으로 각 방위를 맡아 주문을 외고 있는데 화림은 전라도 사투리, 광심은 경상도 사투리, 자해는 충청도 사투리로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의식이 없던 봉길이 코를 찡그리며 냄새를 맡는데 광심과 자해가 말을 걸어 봉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봉길의 눈이 서서히 뜨면서 화림에게 일본말로 나의 주인님은 만명을 배워 신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자 화림은 봉길의 가슴에 있던 부적을 떼어버리고 봉길은 다시 의식을 잃는데 자해는 건네받은 부적을 유리컵에 태워버려 도깨비 놀이가 끝나고 광심은 일본 귀신은 그냥 모두 죽인다며 이거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때 묫자리에서 상덕은 한참 땅을 파헤치며 곡괭이로 찍자 흙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뭔가를 보고 오는 몹시 놀라 뒤로 자빠져 뒷걸음을 치는데 도깨비 부리던 오니가 그곳에 잠들어 있고 상덕은 엄청난 공포에 숨을 몰아쉬다가 이내 도망칩니다. 의열장의사에서 상덕은 박지용이 죽기 전에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고 했는데 조선 땅 형상이 호랑이고 비석 뒤에 새겨있던 위도 경도 숫자는 정확하게 범의 허리로 일본 여우 음양사가 쇠말뚝을 박았고 당시 고관 대장묘를 그 위에 덮어 철혈단들이 접근도 못하게 한 것이라 하고 화림은 도깨비 부린 오니가 쇠침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상덕은 쇠에 붙은 정령이라면 쇠말뚝을 뽑아버리면 봉길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 화림에게 제안을 하는데 어린 시절 스승과 일본에서 정령을 퇴치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화림은 짐승처럼 부르고 정령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없앨 순 없지만 나오게 해서 시간은 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봉길이 몸을 뒤틀기 시작하며 경고음에 의료진이 봉길의 왼쪽 옆구리 상처를 드레싱하는데 이를 보던 화림은 오니가 축경 문신을 피해갔다며 뭔가 깨닫고 공격한 상처 부위가 봉길의 몸에 새긴 문신을 절묘히 피해간 것을 발견합니다. 가수 김돈규가 부릅니다. 나만의 슬픔. 내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에 난 아마 세상 어디도 없겠지.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나 봐. 아니지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 아무런 슬픔도 남기긴 싫어. 연락이 닿아도 올 수가 없을 거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지프차가 트렁크에 삽과 곡괭이, 생은어가 가득 담겨있는 낚시 물가방 2개를 싣고 파묘자리로 가는데 도로를 차단하고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막아섭니다. 군청 직원이 어디 가냐고 묻자 영근과 상덕과 화림은 얼굴과 온몸에 한문으로 경문을 써놨는데 선산에 벌초하러 왔다며 금방 작업하고 내려온단 말에 군청 직원과 군인들이 상덕의 차를 지나가게 해줍니다. 파묘한 구덩이에 도착한 상덕이 살아서 펄떡대는 은어를 꺼내 길을 따라 한 마리씩을 놓고 영곤도 숲길을 따라 은어를 놓아 산 죽턱에 있던 큰 주목나무로 이어져 그 앞에 화림이 금줄을 손에 들고 나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림은 원하는 걸 줬으니까 정령이 축시 새벽 1시에서 3시쯤 움직일 것이고 주목나무까지만 유인하면 자기가 나무 정령인 것처럼 시간을 끌어보겠고 그 사이 영근은 새말뚝을 뽑아 말 피에 씻어 없앨 거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늦은 밤 봉길의 병실에는 광심과 자해가 문에 큼지막한 부적을 붙이고 봉길의 발바닥에 나아갈 진자를, 이마에는 닭 개자를, 마대자루 안에선 닭이 꿈틀대고 있고 자해는 창문에 부적을 하나 붙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린 밤 새벽 1시 10분경 부엉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울다 날아간 그때 땅속에서 거대하고 주름진 검은 손이 올라와 은어를 거머쥐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각 병실에 누운 봉길이가 뭔가를 씹어먹듯이 입을 움직이고 오니가 구덩이를 나와 길게 놓인 은어를 하나씩 집어먹으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화림은 주목나무까지 뛰어갑니다. 화림이 황급히 불을 붙여 뿌리와 옹이 사이사이에 넣어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고 거인의 모습을 상덕과 영근, 화림은 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몸을 숨기고 곧이어 은어를 먹던 거인이 찾던 투구를 발견하고 씩 웃는데 화림이 배불리 드셨냐고 말을 걸자 그때 상덕과 영근은 말 피가 든 말통과 괭이와 삽을 들고 돛바닥으로 달려가 오니가 빠져나온 구멍에 열심히 새말뚝을 찾아 삽질을 하고 있는데 화림은 거인과 계속 나무 정령인 것처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실의 봉길과 거인 오니는 한 몸인 것처럼 일본 무사의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데 영근은 구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망연자실해 있고 상덕은 다시 힘을 내 곡괭이질을 해댑니다. 가수 거미가 부릅니다. 어른 아이.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내가 봐도
시간이 계속 흐르자 화림은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곡괭이질을 하던 상덕의 곡괭이 자루가 빠져버리고 상덕은 손으로 땅을 파헤치는데 대화로 시간을 끌던 화림은 거인에게 그만 인간임을 들켜서 전진을 외치며 거인이 화림에게 다가오자 화림은 주저앉아 뒤로 도망가고 오니가 계속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거인 오니를 멈추게 한 것은 바로 화림의 뒤에 할머니 신이 서 있었던 것인데 화림의 할머니 신이 거인과 대치한 틈에 서둘러 뛰어가다 영군과 맞이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거대한 도깨비불이 지나가고 오니가 자기 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덕은 손으로 미친 듯이 땅을 헤집고 있는데 그러다 하늘을 쳐다보니 도깨비불이 날아오고 있고 영근이 달려오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홀린 듯이 불을 쳐다보던 상덕의 뇌리로 목소리와 생각들이 스치는데 그 불이 땅으로 들어간다는 상덕의 독백과 함께 불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불이 붙은 묘바닥 가운데 상덕이 우두커니 서 있고 오른쪽 어깨 뒤 어둠 속에서 거인의 손이 상덕을 몸을 만지며 맴돕니다. 거인은 상덕에게 나의 부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의 간을 내놓을 것인가 라며 얼굴을 바짝 들이대는데 상덕은 거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땅속에 박힌 쇠 그곳을 지키는 불을 생각하는 순간 노려보던 거인의 오른손이 상덕의 복부로 들어가며 간을 빼내려고 합니다. 영근과 화림이 달려와 거인이 상덕의 배를 찌른 것을 보고 그때 화림이 말피통의 뚜껑을 열자 영근이 통째로 말피를 거인에게 부어버립니다. 거인이 피로 샤워를 하자 병원의 봉길 몸에서 연기가 나고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데 피가 닿은 부분이 마치 염산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거인도 고통의 괴성을 지르며 상덕에게서 떨어집니다. 병실에선 광심 자예가 전심을 다해 주문을 외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덕은 진해장식 두구가 말피에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거인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자 상덕은 화림이 사람이나 동물의 영혼이 사물에부터 같이 진화한 정령이란 말을 떠올리며 그래 철이다. 바로 불타는 쇠달한 독백과 함께 영근과 화림이 상덕을 구하기 위해 묘바닥으로 내려왔지만 거인이 둘의 목을 양손으로 버쩍 들어올려 괴로워하며 오니가 된 일본 장수인 거인의 생정 모습에 대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안녕. 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정해진 연이지도 너밖에 모를 내가 되었던 그때가 두려워져 널 안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거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굳게 닫힌 저 문이 열리면 그때는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잠시 스치듯 만나 운명처럼 날 꽃 피우게 매일 널 꿈꾸겠지만 가득 채울 그리움만큼 바라는 건 단 하나 계속 내 곁에 있어줘 일본 장수와 불에 타고 있는 칼. 무라야마 준지가 주문을 외우고 갑옷을 입힌 일본 장수 시체에서 장수의 머리가 놓이고 음향사 3명이 서서 주문을 외고 망나니 하나가 거대한 칼로 목 없는 일본 장수의 몸통에 쑤셔박자 잠수됐던 머리와 몸을 바느질로 이어 장수가 눈을 뜨는데 망나니가 북을 치며 묫자리 앞을 빙글빙글 돌고 절조망이 여러 겹 들여쳐진 관을 거중기로 세로로 매달아 땅속에 놓고 주문을 외는 음향사와 그 뒤로 도열해 있는 일본 군인들의 모습의 환상입니다. 그 순간 상덕은 흙이다. 그리고 나무다. 상덕은 눈앞에 피에 젖은 흙을 보다가 그 위에 피에 젖은 철혈단의 나무 곡괭이 자루를 발견하고 그 자루를 집어서 상덕이 있는 힘을 쥐어짜내어 곡괭이 나무자루로 거인의 발등을 내려 찍자 괴로워하는 봉길의 발도 똑같이 부러질 듯 꺾입니다. 거인이 고통스러워하자 이때 정신 차린 영근이 곡괭이로 등을 2번 온힘을 다해 찍지만 이상하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상덕은 불타는 쇠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란 독백과 함께 나무자루에 자신의 핏물을 잔뜩 묻힌 다음 거인의 왼쪽 어깨를 향해 치는데 놀랍게도 마치 진흙에 박히듯 거인의 어깨에 쉽게 박히고 물은 불을 이기고 젖은 나무는 쇠보다 질기다며 상덕이 힘을 다해 더 내려치자 거인의 상반신이 2쪽으로 갈라져 옆으로 넘어갑니다. 상덕은 반항도 못하는 거인을 반복해서 내려쳐 점점 온이의 상체를 갈라내는데 그때마다 병원의 봉길이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토해내고 상덕은 손에 핏물이 칸가득한데 그 피를 나무자루에 바르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최후의 한 방을 날립니다. 마침내 거인의 상체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떨어져 나가고 상덕은 그대로 쓰러지는데 화림은 눈물 어린 눈빛으로 상덕을 보다가 거인의 육체가 타들어가면서 소멸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한편 병원에서 광심은 봉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숨을 몰아쉬며 조금씩 진정되는 봉길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립니다. 영근과 화림이 쓰러져 피를 토하는 상덕에게 달려오고 장면이 바뀌며 수술실 문 앞에서 영근이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고 화림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쳐다보다가 화면이 전환되면서 파묘의 후반부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며칠 동안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크게 다쳤다. 오랜 수색 끝에 군인들은 기어코 야생곰 한 마리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 아무 죄 없는 곰을 죽이자 살리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화림의 독백과 함께 병실의 TV에서 마을 주민의 제보로 CCTV를 확보해 겨우 생포했습니다. 반달가슴 곰으로 추정되는 이 곰을 죽일지 살릴지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살할 계획이었던 것이라며 앵커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산소 공급 팁을 코에 단 상덕이 눈을 뜹니다. 김상덕은 다행히 나이에 비해 빨리 회복되었고 영근과 화림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봉길이 병실 문을 활짝 열고 한쪽 목발만 짚고 와서는 자기 빼고 먹냐며 자리에 합석합니다. 시간이 지나 각자 평소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화림은 봉길과 함께 굿을 하다가 거인의 환영이 스쳐 지나가 깃발을 떨어뜨리고 영근은 영안실에서 기독교 장례를 하는데 성가를 부르다가 염홀한 시신의 눈이 하얀 천 아래에서 꿈뻑꿈뻑 뜨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고 상덕은 지팡이로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건물 방향을 잘못 잡은 아파트 공사 책임자를 질책하는데 수술 부위가 터져 피가 배어나옵니다. 얼마 후 상덕의 딸 연희의 결혼식은 상덕의 바람대로 딸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상덕은 금발머리 푸른 눈의 사이가 올리는 큰 절을 봤는데 그 모습을 영근, 봉길, 화림이 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살인 촬영 순서가 되고 하객으로 참석한 영근, 화림, 봉길 그리고 상덕 주인공 4명의 얼굴이 하나씩 클로즈업 되며 사진 셔터 소리와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파묘 후반부였는데요. 내국노의 관 밑에 세로로 박혀있는 또 다른 관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후반부는 세로로 박혀있는 첩장관이라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씬이었는데 그 시절 일본은 한국의 산에 전기를 끊는다며 쇠말뚝을 심고 다녔었고 그러한 쇠말뚝을 뽑으러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우 음양사는 새끼가라 전투에서 죽은 다이묘 장군을 정령으로 만들어 그 관을 쇠말뚝 역할로 박아버린 것이었는데 쇠말뚝을 뽑으러 다니는 철혈단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 위에 고관대작인 내국노 집안의 묘자리로 만들어서 첩장을 시킨 것입니다. 음양오행과 풍수지리가 곁들여지며 화림과 상덕의 힘으로 역부족이었던 다이묘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에서 오니인 거인 괴물의 역할을 실제 2m 20cm의 농구 선수 출신 김병호가 출연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최성수가 부르는 위스키 원더락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위로 눈이 쫓아다 내 맘 나도 모르게 차가운 얼음으로 식혀야 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whiskey on the rock. Yeah.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whiskey on